정신의 뉴스 브런치 항상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콩앱 그리고 라디오로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저희가 반영하겠습니다. 자, 첫 코너 뉴스픽으로 시작을 하죠. 화요일과 목요일 이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 전 대표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신보라 국민의힘 전 의원 전화로 오늘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첫 번째 뉴스는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을 드린 전북 남원에 있는 새마을 금고 한 지점에서 지금 성차별적인 직장 갑질 사건이 벌어졌다고 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지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생각을 해보죠. 신보라 의원께서 좀 브리핑을 해 주시죠. 네, 2년 전 남원의 한 새마을 금고에 입사한 A씨의 이야기인데요. 네. A씨의 원 업무는 은행 창구에서 수납 업무였습니다. 네. 하지만 업무와 무관한 밥 짓기, 설거지, 빨래 이르는 일을 인수인계를 첫날부터 받았고요. 이곳 새마을금고는 직원들 점심 반찬을 외부에서 시켜 먹되 밥은 직접 지어서 먹었는데 네. 이를 새로 입사한 여직원에게 시킨 겁니다. 밥을 짓고 밥그릇에 나누어 배치하고 숟가락 젓가락을 놓고 반찬을 놓는 밥상 차리기도 A씨를 비롯한 여직원들의 몫이었습니다. 네. 지점장에게는 밥이 질다, 되다 이런 밥 평가까지 받았고요. 차장은 남녀 화장실에 비치된 수건을 집에서 세탁해 오라는 지시까지 받았습니다. 네. 이 상사는 살아남는 방법이라면서 회식 때 간부들에게 술을 잘 따라야 한다는 말까지 했고요. 네. A씨는 잦은 회식과 워크숍 참석 등도 강요를 당했습니다. 이 새마을금고는 회식 강행으로 보건소에서 경고장까지 받았었는데요. 코로나 상황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A씨에 따르면 회식에 불참할 경우에는 퇴사 압력을 받았고 워크숍 불참을 이야기하면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등의 사유서를 쓰라고도 강요받았습니다. A씨는 업무와 무관한 이런 성차별적인 지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를 했는데 그때마다 상사로부터 시골이니까 네가 이해를 해야 된다. 왜 너만 유난을 떠느냐 등의 답변을 들어야만 했고요. 네. 이러니 다들 널 싫어한다는 등의 폭언도 들어야 했습니다. 이에 A씨는 그간 녹취 등의 증거 자료들을 모아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신고를 했고요. 네. 직장 갑질 119에 자문을 요청해서 국민신문고에도 진정을 넣었습니다. 이에 따라 언론에도 이 내용들이 보도가 되는 등 논란이 되자 새마을금고 중앙에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자체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일단 사건의 내용을 접하고 참 아직도 이런 이게 가정인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한데 두 분은 어떻게 접하셨어요?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네, 진행자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과연 이게 2022년도에 아직까지도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러니까요. 이런 정도 의문이 드는 기사였잖아요. 근데 제가 유사한 기사 하나를 검색해 왔습니다. 유사한 게 또 있습니까? 점심준비 거부 직원 괴롭힌 새마을금고. 한 새마을금고 직원이 동료들 점심 식사를 매일 준비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이유로 권고사직 압박을 당하고 중징계를 받았다고 호소했다. 그래서 이 피해 사실은 식사 준비 등과 같이 같습니다. 근데 이게 2년 전에 부산에서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예, 천천히 얘기하셔도 됩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이게 조직적인 문화, 조직 문화 자체에서 이런 직장 내 갑질이 새마을금고 내에 계속되고 있음에도 이런 거에 대한 실질적인 뭐 시정 조치나 시스템 마련이 미비하다는 데 있고요. 그렇군요. 덧붙여서는 직장 내 갑질 사건이 반복되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이런 상호금고 내에서 왜 이런 횡령과 또 직장 내 갑질이 계속되는가에 관해서 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금고 내에서의 다른 문제, 그러니까 금융적으로 볼 때는 횡령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안에서의 이렇게 직장 갑질의 문제, 근본적인 문화를 좀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세요, 신보라 의원께서 이번에 보시면서요? 네, 저도 이 내용과 기사를 보면서 지금 우리가 무슨 시대를 살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이미 지났는데도 일선 지역이나 사업장에서 말도 안 되는 갑질들이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고 더 속상한 건 그 갑질을 좀 당연한 관행으로 여기는 분위기 그리고 그렇죠. 또 같은 동료 여직원들조차 너만 유난스럽다라고 하는 반응을 하거든요. 그리고 업무의 지시가 불법인데도 불법 위에서 이루어진 만행과 그 피해자를 이상한 취급하는 그런 철저한 고립 이런 부분들이 직장 내 괴롭힘의 좀 전형
그러네요. 보는 것 같아서 네. 굉장히 속이 상하고 또 마음이 한편으로 무겁기도 했습니다. 정말 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그렇죠. 여전히 국회나 뭐 정치권이나 네. 뭔가 이 변화가 좀 일어나기까지 많은 노력을 여전히 해야 되는구나. 아직 멀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근데 지금 조 대표님께서도 잠시 그 2년 전에 부산에 있었던 새마을금고 사건을 지금 정리해 주셨는데 굉장히 유사한 느낌이 들고 이런 일이 반복되는 새마을금고에서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신보라 의원께서는? 우선 네. 보면 이게 새마을금고 내에서 비슷하게 그 점심 식사했던 부산 사건도 있고요. 네네. 지난 3월에는 대구에서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로 구속된 그랬죠. 경우도 있고 이사장이 직원에게 네. 그리고 지난 4월에는 제주도에서도 그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계속 갑질 사건이 많이 벌어져서 2년 전에도 국회에서 새마을금고에 대한 국정감사까지 회부가 되기도 하고 네. 올해 2월에는 행정안전부가 감독 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문제를 들여다보면 새마을금고가 그 자체 감독이 엄단하기 어려운 그냥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새마을금고의 상위 관리 감독을 하는 부처가 네. 실은 금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아니고 네. 이건 행정안전부가 관리 감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발생되는 부실한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금융권인데도 불구하고. 네. 우선 여기 새마을금고가 우선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받았는지도 저는 좀 의문입니다. 대략 아마 직원이 10인 미만의 작은 규모니까. 네,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생략할 가능성도 커 보이고요. 네. 이사장 등이 임원진이 안 받았을 가능성은 저는 거의 100%다라고 보고 자체 개혁이 어려운 문제가 이제 새마을금고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이걸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감독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새마을금고 중앙회 이사장, 그러니까 회장을 누가 뽑냐면 그 단위 새마을금고 이사장들이 간접 선거로 선출해요. 그러니까 감독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네요. 일선 지점에서 지점 이사장의 문제가 생기면 예. 중앙회에서 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 자기신의 투표권을 이사장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식구 감싸기가 될 수밖에 없다. 분리를 시켜야 되겠군요. 이 감독 기능을.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부터 좀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중요한 부분 신보라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농협, 수협 그리고 새마을금고 등에서 최근에 횡령 사건이나 여러 가지 뭐 직장 내 갑질 사건 사고 소식을 빈번하게 들어왔는데 네.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농협, 수협 같은 경우에는 건전성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농협 같은 경우에 농림축산식품부, 수협은 해양수산부 이렇게 관련된 포괄적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와도 또 다르게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는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뿐 아니라 건전성 감독까지도 행안부가 금융위와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전문성이 없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지금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 새마을금고법에 기반해서 세워진 금융기관이잖아요. 그런데 본점을 제외하고 총 1,900여 개가 독립지점으로 이제 지점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한 3,200여 개의 지점과 본점 중에 이제 자산 규모는 253조 원에 달하거든요. 규모가 상당히 네, 큰데요. 이건 한국산업은행과 비슷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감독이 네, 필요할 그런 것 만큼 같네요. 2년에 한 번씩 행안부가 이제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은 기관인데 이제 전체적인 감사를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어떤 수준 높은 부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고요. 네. 덧붙여서 좀 중요한 부분은 이게 1,900여 개의 지점이 독립체산제 형태로 중앙회 통제에서 벗어난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40억 단위 혹은 20억 단위의 횡령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도 이렇게 독립치산제 형태로 운영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지점별 독립성 이제 이사장을 중심으로 한 굉장히 뭐 인사 비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횡행하게 일어날 수 있는 조직적인 이제 바탕이 형성되어 있다는 게 문제인데요. 네. 이제 행안부가 그래서 신설되는 지점들에 대해서는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뭐 자신이 법적으로 뭐 문제가 있었던 거라든지 이런 검증을 스스로 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임원이 될 때 스스로. 네, 근데 이제는 지자체
사무처에서 그런 부분을 검증하고 또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 내부의 평가와 달랐을 경우에 좀 더 추가적인 절차를 밟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것도 미흡한데요. 네, 이것만으로는 굉장히 미비하다라는 점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이거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면서 동시에 성차별 사건인 것이 분명하고 그러네요. 그런데 지금 직전에 말씀드렸던 부산 사건에서와 같이 여기에 대해서 노동청에서 부당노동 행위로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없는 거군요. 네, 또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은 이제 내부에서 이제 고발을 하게 되면 그 직원에 대한 내부의 어떤 2차적인 가해, 네, 이렇게 배치 문제라든지 또 내부에서의 어떤 인사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추가적인 피해들이 계속 있어왔기 때문에 또 내부에서 또 내부 고발자가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조직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행안부가 이제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 굉장히 미흡한 수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사실 또 집중적으로 좀 질의를 하면서 실질적인 지난 2년간의 변화를 짚어보고 네.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법제도가 개선돼야 되는지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똑같이 계속 지금 2년 전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 또 하고 하는 것 자체가 계속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게 아닌가. 특히 자체적인 조사와 조치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고용노동부에서도 조사 중이라고는 하는데 어떤 정도의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두 분의 얘기를 좀 듣고 싶네요. 신보라 의원께 먼저 좀 여쭤볼까요? 네, 우선 자체적인 조사 조치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올해 3월에 발생했던 그 이사장의 여직원 성희롱 강제추행 사건도 네. 직원들이 중앙에 먼저 알렸는데 별다른 조치가 없어가지고 언론에 보도된 뒤에 뒤늦게 이사회를 열어서 그 이사장을 해임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체 조사를 하더라도 결국 조치가 미미하거나 혹은 좀 감축에 급급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네. 전 자정작용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행안부와 고용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 이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르면 네. 이게 지금 A씨 사례 같은 경우는 이사장, 차장 등의 그 임원진 직무 관계상 오의를 이용해서 네. 업무 외의 일들을 강요하면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이제 줬기 때문에 다 모두 위법 행위에 해당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리고 실은 지금 원래 이 직장 내 괴롭힘을 인지한 사람이 사용자가 여러 관련한 조치들을 해야 돼요. 가해자, 피해자를 분류하는 조치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가해자에 대한 어떤 징계를 해야 되는 다 당사자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그것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하는 것도 다 과태료가 500만 원씩 뭐 부과되는 것들이 있고요. 예. 특히나 이 피해자에 대해서 불리한 처우를 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의 적용을 굉장히 엄격하게 해서 고용노동부가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거를 해야 할 당사자가 또 이 가해자이기도 해서 참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군요. 어떻게 보세요, 조 대표님? 네, 그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처벌 규정에 대한 점은 이제 신보라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네. 또 덧붙여서 좀 추가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이제 업무상의 적정 범위를 넘어서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하고 이제 규정하고 있고 있죠. 네. 그런 경우에 사용자에게 신고하고 사용자가 이제 신고된 사안에 대해서 조속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는 형태로 법안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조금 더 개정이 필요하다고 좀 지적되는 부분들은 이게 바로 노동청이나 노동 관련된 부서에 이제 신고를 하도록 하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 새마을금고에서도 중앙회에서 뭔가 관련된 감사단이라든지 이런 거를 꾸려서 뭐 조속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다고 하지만 몇 년 뒤에 또 재차 재발하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지금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지만 이제 누군가 뭐 사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해도 뉴스가 되지 않으면은 그대로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이제 처벌이나 이런 게 없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사용자에게 접수되는 것만으로 현재 우리 조직 문화가 이 법안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 좀 주목을 하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노동청이나 이런 부분에 좀 위상을 높여서 실질적으로 이게 부당행위라는 것에 대한 뭔가 이제 그런 관련 지시사항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최종적인 소송까지 끌고 가면서 수년에 걸쳐서 정신적으로 소진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노동청이 갖고 있는 이런 뭔가 권위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재고와 위상 격상도 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네.
자, 어떻게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이어지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뉴스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팬클럽을 통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대외비 일정이 유출이 됐다는 것이 지금 보도가 돼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이고 무엇이 그럼 그 안에서 문제이고 또 지금까지 나온 보도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 대표님께서 정리해 주시면 저희도 같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지난 5월 말 이제 청와대 대통령 관련된 보안구역 집무실 사진이 좀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김건희 씨의 팬클럽을 통해서 관련 사진이 유출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보안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냐라는 문제 제기가 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었는데요. 네. 엊그제였죠. 24일 건희사랑이라는 팬클럽 페이스북 홈페이지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구 서문시장 26일 방문 일정이 굉장히 자세히 업로드가 되고 좀 집결을 촉구하는 메시지가 올라와서 또다시 논란이 이제 재발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대통령의 어떤 안전이라든지 그리고 이거 국가 안보나 이런 문제 때문에 행사 종료까지 일정 자체가 경호 엠바고에 붙여지는 사안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실질적으로 취재에 동행하는 이제 취재진에게도 아주 구체적인 단위까지는 공개가 되지 않고 당일의 동선을 따라서 이제 취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올라온 장소나 일시는 그보다 더 세부적인 단까지 올라와서 이제 첫 번째로는 이게 사진 유출 논란에 이어서 실질적으로 대통령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보안이 이렇게 잘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 지적을 받았고 두 번째로는 이 김여사 팬클럽이라고 불리는 이 페이지의 운영에 관한 또 여러 가지 비판과 좀 논의들이 정치권에서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뭐 김건희 여사 팬클럽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는 팬클럽 문제를 뭐 해결해야 한다 이런 지적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정치인들이 여러 발언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데요. 신보라 의원께서 먼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결국 그 김건희 여사 팬클럽에서 그 공개된 그 대비 정보가 네. 어떤 누구로부터 흘러나온 것이냐.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유출이 된 거냐. 예. 아니면 대통령의, 대통령실의 참모 혹은 김건희 여사의 어떤 측근을 통해서 유포된 거냐. 예. 또 이런 것과 같이 연관이 되어 있는데. 네. 실은 이 사건에는 이제 팩트를 이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자들에게 엠바고용으로 보낸 내용은 8월 26일에 대구에서 서문시장. 규제혁신 전략회의가 오전에 있다. 예. 그리고 현장 방문이 있다. 그 내용인데 네. 그 건희사랑 커뮤니티에는 대통령이 대구 서문시장을 간다. 그리고 12시에 간다라고 하는 내용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작성이 되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경위를 살펴보니까 대통령실에서는 대구 방문을 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의 대구 시당과 행사 준비를 함께 조금 논의를 했군요. 했고 네. 그 시당도 누구를 참석시킬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당원을 통해서 유출이 된 것으로 경위를 파악을 하게 됐다고 봅니다. 하게 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실 내부자의 유출 소행으로는 보진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건 그 전에 사진은 실은 대통령실에서 영부인의 참모를 통해서 이제 유출이 된 건데 네네. 이거는 대통령실에서의 정보 유출은 아니지만 영부인의 사적 팬클럽 커뮤니티에서 그 어떤 대비 정보가 나돌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정상적이진 않은 거죠. 네. 그리고 저는 이제 팬클럽이라는 게 원래 본디 역할이 그러잖아요. 팬이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결성이 되는 거고. 그렇죠. 무엇이 잘 되는 것인지. 네. 근데 그 당사자를 자꾸 논란의 중심으로 만들고 국민으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게 만들고 팬이 사랑하는 사람에 도움이 못 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저는 이건 좀 팬클럽의 취지와는 좀 맞지가 않다. 그래서 오죽하면 홍준표 시장이 이럴 거면 해산하라 그랬더니 네. 또 이제 팬클럽 전직 회장이었던 그 변호사가 네. 좀 거친 좀 역소를 사용해서 비난하는 모습도 있던데 저는 그것도 올바른 모습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본질적인 기능에 팬클럽이 충실하느냐 예. 좀 스스로 좀 자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운영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런 일들이 재발되면 폐쇄까지도 검토하겠다. 네. 회원들도 이 사안을 좀 주지하라. 이렇게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조 대표님? 네, 우선
특별히 정치인 자체도 아니고 이제 영부인에 대한 팬클럽 자체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가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 이 팬클럽이 시작됐던 발단 자체가 이제 여러 가지 뭐 녹취가 공개된다든지 그래서 굉장히 사회적인 공론화가 되면서 쟁점화가 됐을 때 이거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팬클럽이 결집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후의 활동 자체도 이제 계속해서 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김건희 여사와 또 대통령 참모진들에 의한 강력한 좀 경고 조치가 저는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덧붙여서 이게 뭐 경호처를 통해서 이제 더 자세히 알아보고 이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라고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전에 사진 유출 사건이 굉장히 큰 논란이 됐던 만큼 네. 이거는 만약에 그 당원들을 통해서 유출이 됐다고 하더라도 집권 여당의 내부에서 어떻게 일을 처리하고 있고 대통령의 이제 일에 같이 협업하는 방식에 있어서 보안 문제가 발생한 거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후에 이 대통령의 그 지금 현재 이 집권 초기에 가지고 있는 당내의 이른바의 뭐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상 그렇게까지 공고하지 못하다는 거를 저는 역설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통령에 대한 어떤 집중된 사건도 아니고 사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안에서 만약에 경호처를 통해서 유출이 됐다고 하면 더 큰 문제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집권 여당 관계자들 뭐 보좌진 국회의원 그리고 뭐 지역 협의회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유출이 됐다는 건데 그것도 사실은 저는 핑계가 될 수 없는 게 집권 여당으로서 사실 처음 집권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까지 관례상 어떤 방식으로 이 보안 사항을 유지해 왔는지에 대한 노하우가 가장 많이 쌓여 있는 국민의힘에서 이런 사안이 발생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하게 바라보고 좀 이후에 좀 당내에 이런 것들을 제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그 책임을 누군가가 이제 지고 거기에 대해서 뭐 처벌이라든지 규제라든지 뭐 이런 것이 따라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보라 의원께서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우선 지금 대통령실 비서관급 인사 2명이 직무감사를 받고 있고 이 사안과는 별개지만 지금 이제 인적 쇄신 차원에서 그리고 이번에 외부 일정 유출 사고까지 더해져서 물갈이 대상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조성실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선인이나 후보 시절과 대통령 인사 준비는 전혀 다를 수밖에 없는데 경호 보안 문제에 대해서 빈틈이 생긴 건 분명하다. 이 부분에 대한 프로토콜을 자세히 정비를 좀 하면서 관련해서 내부에서도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인적 정비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조 대표님께서도 한 말씀만 해주신다면요. 네, 저는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서 어떤 미래적 일을 하는지에 대한 뉴스를 기다리고 또 듣고 싶습니다. 네. 자, 뉴스픽 신보라 국민의힘 전 의원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 전 대표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1부 마치고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